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자세한 이슈들과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금요일 시장에선 유럽과 독일, 프랑스 모두 다 1%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한 주간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3%를 넘어선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3.02% 하락했고요. 4,024.6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화요일 시장부터 금요일 시장까지는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팔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증시도 함께 흔들리는 분위기였고요. 여기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에 5% 가까이 치솟았다. 그리고 장중에는 5%를 웃돌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증시는 더욱더 큰 부담감을 안았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발언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금요일 시장 더욱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치솟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나마 금요일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한 주간의 수익률이 3%를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3.35% 상승한 88.3달러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 시장부터 금요일 시장까지 이렇게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났었고 89.85달러가 가장 큰 장중 고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이제 막판에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씩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확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더욱더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함에 따라 다른 중동 지역을 휩쓸거나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따라서 크지는 않았지만 장중에 89달러보다는 소폭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는 한 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증시는 추가 금리 인상과 중동 분쟁 확산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6, S&P 500은 1.26, 나스닥이 1.53, 러셀 2000은 1.29%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1.6%, S&P 500은 2.4, 나스닥은 3.2%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강세와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차입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그는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를 고려해 연준위원회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장중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가했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대선 충당금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5.39% 하락했던 반면 증권사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또 다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제약사 머크는 2.2% 상승했고 지난 금요일 거의 전 종목이 하락했던 가운데 운송업종만이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924%, 달러 인덱스는 0.08% 하락했던 반면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한 것을 비롯해 현물 상장지수 펀드인 ETF의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2.5% 상승해 3만 달러 선에 근접한 것을 비롯해 가상화폐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인 라파엘 보스테이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뉴스가 지난 금요일 시장의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시장이 실제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물을 얻었다고 예상하기 시작한다면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금 물가 상승률이 3.7%이며 연준의 목표는 2%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한다면서 둘은 같지 않고 물가 상승률은 2%에 가까워져야 한다며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이라면서 자신은 연준이 내년 중반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물가가 2% 수준으로 둔화됐음을 실제 지표로 확인할 때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그는 잇따른 공개 연설에서 현재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며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해서 강조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연준 내 중도파의 인사로 분류되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이어갈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 인상이 불필요해 보인다면서 최근 몇 개의 지표들은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몇 개의 지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5일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가스 부분 6개월 거래 라이센스와 국가가 운영하는 금광회사인 미네르본과 거래를 허용하는 별도 라이센스를 발급했으며 또한 특정 베네수엘라 채권과 국영 석유회사 페트롤레우스 대 베네수엘라의 부채에 대한 1, 2차 거래 금지 중 2차 거래 금지를 일부 해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새로 발행하는 베네수엘라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제재 완화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부채 구조 조정에 문턱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헤지펀드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 완화로 인해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2027년 만기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이 달러당 19센트로 전일 대비 약 70%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파이저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첫 번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박스로비드의 5일치 가격을 기존의 529달러에서 1,390달러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약국과 병원에 보냈다는 뉴스로 미국 내에서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이저는 미 정부의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그간 미국 정부에만 박스로비드를 공급해왔으며 이 계약은 오는 11월에 끝나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이 같은 가격을 공지한 것으로 하지만 미국 정부가 파이저의 mRNA 기술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파이저의 가격 인상을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등에 최대 약 395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파이저의 독일 파트너 바이오엔테크에 대해서도 약 4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비난에 대해 파이저는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인 부담금이 있는 건강보험 비가입자들을 돕겠다면서 실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인상된 새 가격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파이저의 주가는 1.7%가 하락한 30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브라운앤브라운을 시작으로 케이던스 뱅크, WR 버클리, 매드페이스, 크레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알렉산드라 리얼 에스테이트, 심슨 매니팩처링, 그리고 패키징 코퍼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그 낙폭도 상당히 깊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이후에 올해에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금요일 시장 코스피는 목요일 대비 1.69% 하락한 2,37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에서는 엇갈리는 주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1% 넘게 하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0.4%가량 소폭 반등해 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주들 확인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3.54%, 삼성 SDI가 2.83%, 그리고 LG화학의 경우 3.0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셋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또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9%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업주들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5.66% 하락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5.03%,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3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2.86% 하락했고요. 기아도 2.85%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도 3%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최근에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밀리더라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금요일에서는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0.66%, 카카오가 3.58%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금요일 시장에서도 3% 넘게 밀려났고요. 한 달간의 흐름 보시면 이렇게 급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3만 원 선까지 무너져 내렸고요. 결국에 종가는 39,05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시장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 1.89% 하락하면서 769.25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가 5% 넘게 밀려나면서 5.89% 하락한 75만 1,000원까지 밀려 내려갔는데요. 결국엔 75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낙폭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2.51% 하락한 23만 3,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장 중반부에는 22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22만 4,500원의 장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장중 저점을 딛고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23만 원 선까지는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LNF도 4.98%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일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투자 심리가 아직은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노공업이 0.58% 하락했고요. HPSP는 0.3%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눈에 띄게 그나마 올라줬던 종목들 보시면 파두가 6.45%, 하나마이크론이 2.22%, 유진테크가 3.01%가량 올라줬습니다.
네, 로봇주들 같은 성장주들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금요일 시장에선 많이 차가워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로봇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85%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2차전지 관련해서도 포스코 DX가 3.48% 하락했습니다.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내에서도 하락세가 눈에 띄게 포착이 됐는데 대주전자재료 5.58%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렇게 약세 시장 속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마로 엮이고 있는 에너지 종목들인데요. 에너지 종목들의 급등세가 지난 한 주간 많이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원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에서는 GSE가 8.26%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GSE가 8.26% 올라주면서 4,8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더욱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막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원유 관련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인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 카카오는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주들에서도 그랬고요.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면 앞서 살펴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등 이런 기술주들 쪽에서 성장주들 쪽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목요일 기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약세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는 바로 윤 대통령의 소식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우디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에 영향을 받았던 이 사우디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은 S&T 에너지였습니다.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8,6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금요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 한국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S&T 에너지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냉각 방식 에어쿨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지난 2021년 사우디의 자회사인 S&T 걸프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을 한껏 안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우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에어쿨러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식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종목이 S&T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해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큐레터라든지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군들도 금요일 시장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윤 대통령 사우디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21조 오일머니와 관련한 호재 소식이 있었다는 점도 오늘 시장 대비를 해보실 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테마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가서 급등해줬던 종목들이 바로 이 이재명 테마 종목인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동신건설이 있습니다. 동신건설 20.28% 강세를 기록하면서 19,7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테마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동신건설이 20% 넘게 올랐고요. 그 외에도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GL팜텍 같은 종목군들도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